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진료받는 이 비대면 진료의 길이 크게 열립니다. 그동안 이 야간과 휴일에 이 소아청소년들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모든 연령, 그러니까 전 국민으로 확대가 됩니다. 게다가 그동안은 재진 두 번째 진료부터 가능했는데 이 야간과 휴일에는 초진도 가능해집니다. 약 처방도 허용이 되고요. 병원이 부족해서 치료받기 힘든 지방 주민들 특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먼저 김용성 기자입니다. 화상통화로 환자와 대화하는 의사. 환자가 말하는 증상을 적으며 진료를 봅니다.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지금은 시범 사업으로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재진 환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은 야간이나 휴일에 초진이 허용되지만 처방은 안 됩니다. 너무 제약이 많다는 지적에 정부가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휴일, 야간, 의료 취약 시간대에 한해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과 야간에는 연령대나 초재진 여부와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약 처방도 허용됩니다. 평일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진료 기록이 있는 병원에서 동일 질환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6개월 이내로 확대되고 동일 질환 여부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평일 비대면 초진 진료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 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등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에 지정된 시군구 98곳 주민도 포함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 방침에 반발했습니다. 의료 질적 향상이나 환자의 건강권 보호가 아닌 편의성만 근거로 삼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개편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문턱이 낮아진 건 맞지만 반쪽이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보는데 약을 먹어야 낫겠죠. 그런데 약은 여전히 약국에 가야 탈 수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이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 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병의원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진료를 볼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지만 약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약국에 찾아가야만 합니다. 예외적으로 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게만 재택 수령이 허용됩니다. 비대면 초진 진료가 전면 허용된 야간과 휴일에는 진료는 받더라도 정작 문 연 약국이 드물어 당번 약국을 일일이 찾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약 배달을 허용하려면 약사법 개정과 함께 약사들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정부가 약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반쪽짜리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합니다.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패키지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 배송 약국으로의 쏠림을 우려한 기존 약사들의 반발에 소비자 편익이 외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이 고려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병원을 가지 않아도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 건지 사회부 김단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야간 혹은 휴일에 병원을 직접 가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빨간 날 아프다면 이제는 병원을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초진은 섬 지역 주민이나 장애인처럼 이동이 쉽지 않은 의료 취약계층만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환자가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야간과 휴일에는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은 평일 6시 이후고요. 토요일의 경우 토요 진료가 대체로 마치는 오후 1시 이후가 됩니다. 연휴나 공휴일은 온종일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낮에 바빠서 병원에 못 간 직장인은 야간 문을 연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비대면 진료를 받는지 조금 알아볼게요. 네. 화면 보면 이 태블릿 PC 같은 데서 많이들 하던데 그러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만약 한밤중에 아프다면 내 스마트폰으로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영상 통화를 할지
일반 통화를 할지 방법을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최대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통화 방식을 권고하고 있지만요,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요. 영상 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있으니까요. 네, 영상 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전화로 진료를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의사는 반드시 환자의 이력과 진료 기록을 작성 가능한 병원 진료실에 있어야 하고요. 환자는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질환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타박상처럼 이렇게 직접 만져봐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에는 재진 환자만 가능했는데 이게 지금 기준이 완화가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질환인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위경련으로 진료를 본 경우 그 병원에서 같은 위경련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진료를 본 기록만 있다면 다른 질환으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가령 복통으로 찾았던 병원에서 감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저희가 이제 반쪽 불만 나온다 하면서 약을 이제 배송받기가 여전히 어렵다라는 네. 건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약은 일단 직접 수령을 해야 하는데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처방전이 전송되면 환자가 해당 약국을 찾아 이 처방약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 수령이 가능한 사람은 배우자, 부모, 형제 같은 직계 가족만 가능합니다. 친구나 동료 같은 지인이 대리 수령하는 건 안 됩니다. 이 대리 수령하는 사람은 내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데요. 어떤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지 복지부에 문의했더니 이 서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가족증명서 이 실물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요. 휴대전화에 저장한 파일도 괜찮고 이 증명서를 찍은 사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다만 닮았다고 해서 가족 사진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좀 편해질까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석 달 만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죠. 그 전에 사표가 수리되면서 탄핵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최장 6개월 동안 직무정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인데 민주당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표결 2시간 50분을 남겨두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수리했습니다.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지 98일 만입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인 어젯밤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합니다. 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이 위원장 업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최장 6개월간 방통위 기능이 마비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새 방통위원장 임명 카드로 업무 공백을 줄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허를 찔린 분위기입니다. 이런 꼼수 쓸 줄은 잘 몰랐죠, 사실.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좀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행태라서 예상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2, 제3의 이동관 모두 탄핵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탄핵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 위원장의 사퇴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은 무산됐지만 검사 2명 탄핵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검사 탄핵입니다. 검찰은 깊은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현직 검사 2명의 탄핵 소추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9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안동환 검사 탄핵안이 의결된 지 72일 만에 추가 탄핵된 겁니다. 손준성 검사는 일명 야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을, 최근까지 이재명 대표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중대한 불법 행위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폭주를 저지할 유일한 방안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탄핵소추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두 검사는 직무가 정지됩니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비상수단인 탄핵제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썼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내부 문제에 엄정 대처하고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국회가 악용되고 있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도둑을 수사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그 도둑이 경찰관을 쫓아내겠다고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립성 위반과 편파적 국회 운영을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강대강 대치로 내일로 다가온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 훼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5월 간호법에 이은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불법 파업을 조장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저해시킬 수 있고, 방송 3법 시행 시 편향적 이사회 구성으로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해당 법안들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야권표를 다 모아도 182표에 그쳐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그리고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오늘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일주일 뒤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관련 쌍특검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예산안과 맞물려 여야의 극한 대치가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방통위원장의 전격적인 사퇴, 그 내막은 무엇인지 아는 기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카드였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만약에 사퇴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직무정지가 될 가능성이 컸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전에 이동관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선택한 겁니다. 이 위원장은 어젯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작 2시간 50분 전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자 이 위원장은 기자들 앞에서 사퇴 입장을 밝혔는데요. 본회의 30분 전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예상 밖의 결정인데 이런 자진 사퇴 선택을 한 배경이 뭘까요? 일단 지난달 9일 한 차례 탄핵이 무산된 뒤로 이미 여당에서는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합니다. 방통위 공백을 막으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건데요. 당초 윤 대통령은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참모 등이 설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여러 차례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렸는데요. 처리도 하기 전에 자진 사퇴로 무산시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뭐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반응도 나오긴 하던데 그럼 허를 찔린 거예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그럴 줄은 몰랐다, 아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침에 듣고 저도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언론에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저희가 알고 있었고 우려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미리 월요일 날 얘기를 듣고 그래서 화요일 날 탄핵안을 낸 거예요. 지난 첫 번째 탄핵 시도 때는 여당의 전격적인 필리버스터 철회로 무산이 됐었죠. 오늘 2차 시도를 했는데 자진 사퇴로 또 무산된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안 처리로 사실상 총선 때까지 방통위를 묶어두려고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참 이 여야가 수싸움이 치열해 보이는군요. 네, 아무래도 선거를 앞둔 탓도 있겠죠. 여당 입장에서는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까지 최장 6개월 공백이 불가피하거든요.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하면 새 위원장 임명 절차는 약 한 달 정도면 끝납니다. 게다가 이 위원장의 사퇴로 윤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됐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독주하는 모습을 부각한 겁니다. 민생이나 국가 기능 마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탄핵이라는 신성하고 엄중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당할 사람이 꼼수 사퇴로 피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또 방통위는 파행이 불가피해졌는데 후임도 좀 거론이 됩니까? 네, 방통위는 일단 방송사의 재승인과 또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가짜뉴스 근절 같은 이 의결이 예고된 현안이 많습니다. 남은 방통위원이 한 명뿐이라서 의결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르면 다음 주 새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적을 이상인 현 방통위 부위원장을 후임으로 승진 기용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인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네,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제 대통령과 만나서 대선 때 지지층을 복원시키기 위해 당의 변화에 앞장서겠다며 사실상 출마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쯤 교체될 전망입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교체하는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맞대결이 관심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보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곳 안팎이 대상입니다. 원 장관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별도 면담을 하며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까지 대선 지지 세력을 다 모아서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당의 변화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에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저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출마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연말쯤, 국회 예산 처리를 남겨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후 교체할 예정입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후임자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킬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도 고민 중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장관을 빨리 당으로 보내고 장관 대행 체제로 가는 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이 임박했습니다. 다음 주 거취를 표명하겠다는데요. 탈당으로 마음을 굳힌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발해서 탈당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우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다음 주 민주당을 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초가 됐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예. 제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따로 뭐 기자회견을 하실 겁니까? 예, 저희 국회 소통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 의원이 탈당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체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이탈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구체적 거취는 탈당 후 추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대해서
당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당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그 힘을 댈 것이냐 할 수도 있고, 또 뭐 국민의힘과 손잡을 수도 있고, 지금의 민주당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선택이든. 최근에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등 여권 인사들과 공개적으로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강행한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도 직무상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그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민주당이 현역평가 기준을 확정했는데 기소 때는 감점한다는 기준을 1심 유죄 판결로 바꿨습니다. 재판 중이라면 소명서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유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의 공직 윤리를 평가할 때 1심에서라도 유죄를 받은 경우 최소 20점 감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소가 되거나 중대 비위에 연루돼도 소명서를 보고 감점 여부를 결정하기로 이재명 대표 취임 이후 규정을 바꿔 논란이 됐는데, 재판 결과 유죄가 나온다면 소명서와 관계없이 점수를 깎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그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은 최소 20점 감점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황 의원 외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들도 감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소됐어도 1심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경우엔 소명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11명의 의원들이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가위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하고 있는 만큼 기소를 기준으로 감점하던 기존의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총선 전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현역 평가는 종료돼 반영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당내에선 결국 소명서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 관계자는 현역 의원 평가 항목들의 변별력이 크지 않아 10점, 20점 감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가위는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현역 평가를 진행하고 22일 공천관리위원회에 결과를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김용 전 부원장의 판결문에는 이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일한 조력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어제 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 판결문에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의형제라 할 관계였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10년 넘게 이 대표를 위해 정치활동과 선거에 조력하는 역할을 해왔다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위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진술했는데, 이런 유 전 본부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입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발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는 유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이번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 향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배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옆 인요한 혁신위원장, 표정이 안 좋네요. 말뿐인 뭔가요? 네, 말뿐인 정권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지난 한 달 반 전 정권을 약속했죠. 시작할 때는 이랬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그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뭐 된 게 없습니까? 네, 혁신이 그동안 6가지 혁신안을 제시했는데요. 당 지도부가 받아들인 건 이 1호 안건인 징계자 대사면뿐입니다. 저렇게 보면 전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왜 안 받은 거예요, 지도부는? 네, 나머지 5가지 혁신안을 보면요. 현역 하위 20% 공천 배제, 당 지도부와 친윤 불출마 등 모두 공천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 대표 쪽은 공천 혁신 권한은 당 대표도 없고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공관위 결정 사항인데 가다듬어서 공관위에 넘길 것까지 오늘 얘기가 됐습니다. 공천 관련한 건 불가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결해야 되는 거라. 계속 공관위 얘기를 하니까 인 위원장이 본인을 그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네, 본인 감투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혁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되어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정권을 주지 않은 게 된 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 김기현 대표를 향한 비판도 나옵니다. 인유한 혁신은 혁신 과제를 던지고 족족 김기현 지도부는 안 돼. 그러니까 거의 반혁신 갑질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도부가 그렇잖아요.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 측에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대부분 수용할 텐데 기다려주지를 않는다며 인 위원장을 향해 원망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저 두 사람에게 거짓 보고의 책임을 물은 거예요? 네, 홍 시장 오늘 이 대통령 참모들에게 일침을 놨는데요. 이 대통령에게 엑스포 박빙이라고 거짓 보고한 참모들을 징계해야 한다고요. 대통령도 예상보다 이 표 차이가 많이 났다, 뭐 좀 빗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요, 이 대통령은 1차 투표 때 이 70표 정도 득표를 예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부적으로는 이 아프리카나 중남미, 태평양 도서국 쪽 판세 예측이 많이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70표와 29표하면 꽤 차이가 큰데 그 누구 책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1차로 이 외교부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질을 검토 중이죠. 경쟁 상대국의 공세가 마지막에는 치열했고 이번 패인을 심층 분석해서 올바른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로는 이 대통령실 장성민 기획관이 거론되는데요. 미래전략기획관실은 오로지 엑스포만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뭐 했냐는 거죠. 장 기획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세계 곳곳을 다녔었거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 이 미래전략관실은 정리 수순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동앵커 이 헨리 키신저 아시죠? 그렇죠, 미국 국무장관. 최근 타계했죠, 미국 외교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네, 헨리 키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교는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예술이라고요. 네, 이번엔 가능성을 잘못 저울질했죠.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외교 저울질 잘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으려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0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국내 사법 최장기 징역형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원룸 건물. 지난 5월 13일 밤 흉기를 든 20대 남성 A씨가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A씨는 여성을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비명소리를 들은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를 말리자 A씨는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A씨는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지만 여성은 손을 다쳤고 남자친구 역시 크게 다쳐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A씨는 사람들이 배달기사를 경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배달기사 복장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30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징역 50년은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최장기에 해당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고 그 고통을 계속 감내하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과 비교하여도 엄벌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범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80대 노부부를 구하고 불을 끄던 소방관이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 오늘 새벽 순직했습니다. 29살 소방관을 애도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도로 건너 마을에서 거센 불길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구급차가 다급히 현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제주 서귀포시 한 창고에서 불이 난 건 새벽 1시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현장 근처에 있던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키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진화 작업 중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면서 소방관 한 명이 그만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친 소방관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출동해갖고 진화하던 중에 이제 소방관이 이제 그 차마 밑에 콘크리트 벽에 깔려서 이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숨진 소방관은 29살 임성철 소방교. 올해 임용 5년 차로 경남 지역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고향인 제주에서 근무하고 싶어 2021년 다시 임용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집니다. 동료들은 임 소방교가 누구보다 앞장서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갑작스런 순직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패닉 상태 빠져가지고 저 지금 다들 말할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소방당국은 고인을 소방장으로 1계급 추서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고인의 장례를 제주도장으로 엄서하고 오는 5일 연결식을 엽니다. 온라인에서도 고인을 애도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차를 긁고 도망간 차량을 쫓아가봤지만 가해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주합니다. 하필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였습니다. 이러면 피해를 보상받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서가는 SUV 차량이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립니다. 6km가량 내달리다 결국 논두렁에 떨어져 뒤집힌 차량.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걸어 나오더니 운전석 창문을 쾅 내리칩니다. 긴급신고 드립니다. 빨리. 지난달 22일 오전 1시 반쯤 뺑소니 운전자가 자신을 쫓아온 피해 차주를 오히려 위협한 겁니다. 경차대에 있던 차를 뒷범퍼를 끌고 제가 내리려는 순간에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잡아야겠다 싶어서 시속도 최고 한 140km까지 밟았던 것 같아요. 가해 운전자는 경찰이 도착하기 5분 전 도망갔습니다. 확인 결과 차량 소유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포차 의심된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불법 체류자가 아닌가 하면서 좀 잡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뺑소니나 대포차와 사고가 날 경우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신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운전자를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15대를 들이받은 운전자 소식 전해드렸죠. 뒤늦게 경찰과 연락이 닿아서는 오늘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속수무책입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주변을 슬쩍 보더니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50대 A씨는 70m가량 돌진하며 차량 15대를 훼손했습니다. 이후 잠적해 경찰의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야 경찰과 연락이 닿은 A씨. 바빠서 연락을 못 받았다는 이유를 대며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지만 경찰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가 아니어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음주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대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곤했다 사고 이상 와봐야 하는데 이상 기술만 갖고는 안 되고. 교통사고를 낸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의 경우 혐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맨정신에 그렇게 할 리는 없으니 음주 상황인지 아니면 간이 약물 시약 검사를 해서 약물 때문인지 등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기다렸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과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민노총이 대통령의 노조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서 도심 행진 중입니다. 경찰은 퇴근길 집회를 금지하려 했는데 법원에서 혼잡한 퇴근 시간은 지난 시점이라며 허락해 준 겁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지 현장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진섭 기자, 퇴근길인데 차가 많이 막힙니까? 네, 저는 지금 을지로 입구역 인근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곧 이곳으로 민노총 조합원들이 행진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추가로 1개 차로를 더 막아야 하고 남은 2개 차선의 차량이 몰리면서 퇴근길 정체가 더 심화될 걸로 보입니다. 민노총은 조금 전인 7시부터 행사를 시작했는데요. 약 300명의 조합원들이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나섰고 경찰은 차로 1개를 막고 행진할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광화문역에서 종강역 그리고 숭례문을 지나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경로인데요.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은 길인데다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에 차선까지 줄다 보니 교통체증이 심해졌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경찰은 당초 퇴근 시간 행진을 금지했는데요. 그런데 법원이 다시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후 7시는 혼잡한 퇴근 시간이 지난 시점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겁니다. 경찰이 지난 9월 출퇴근 주요 도로나 심야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금지해도 법원이 다시 받아주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민노총은 지난달에도 광화문역 인근에서 노숙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저녁 8시 반까지 행진을 마친 뒤 별도 집회 없이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집회 현장에서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글라스 쓴 모습은 많이 봤죠. 그런데 이 딸 주애가 아버지와 함께 선글라스에 가죽 코트를 입고 공군 사령부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딸 주애의 후계 구도가 공고해지는 걸까요?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가죽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 앞에 딸 주애가 서 있습니다. 코트의 색만 자주색으로 다를 뿐 전체적인 이미지가 아버지 김 위원장과 거의 같습니다. 판박이 부녀가 손을 잡고 시찰하자 북한 군인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전투기를 배경으로 조종사들과 기념 촬영도 합니다. 공군 창건 기념일인 한공절을 맞아 어제 오전 김 위원장과 주애가 공군 사령부 등 북한 공군 주요 시설을 함께 시찰한 겁니다. 주애가 김 위원장의 현장 시찰에 동행한 것은 3개월 만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비행부대에 도착하시자 열광적으로 터치 올리는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고급 블라우스나 캐주얼 의상 등을 주로 입었던 주애가 아버지처럼 강인한 느낌의 옷을 입고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어린 딸에서 장군형 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 사실상 주애를 김 씨 일가의 후계자로 공고히 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군형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군사강국 건설에 아버지와 함께 역할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김 위원장도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동일시하기 위해 비슷한 복장과 인상을 주는 대중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최근 주애는 조선의 샛별여장군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일주일 동안 교전을 멈췄던 가자 지구에 다시 총성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수백 개 구획으로 나눈 지도를 공개했는데요. 민간인 희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미리 피하라면서 공습 지역을 알려준 겁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휴전 종료를 1시간 앞둔 현지 시간 오전 6시.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경보음이 울려 퍼지고 폭발음과 함께 하늘이 번쩍합니다. 이어 연기가 꼬리를 만들며 불꽃이 떨어집니다. 하마스가 쏜 로켓을 이스라엘군이 요격한 겁니다. 교전 중지 합의로 이루어진 7일간의 평화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교전 재개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로켓포를 발사하며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책임을 하마스에 돌렸습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의 공습 재개로 가자지구 주민 2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전투 재개와 함께 가자지구를 수백 구역으로 나눠 숫자를 매긴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전투 지역을 알릴 것이라며 각자 지역 번호를 확인해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민간인 희생을 우려하는 미국 측의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It must put in place humanitarian civilian protection plans that minimize further casualties of innocent Palestinians. 이스라엘은 블링컨 장관에게 군사작전 재개 시점을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남부 지역인 칸 유니스에 대피 전단을 살포해 2차 지상전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2,000원 청소기 같은 초저가를 내세운 중국 직구 사이트 이용자가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짜 제품이 배송되고 환불하는 과정도 복잡합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을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8,000원짜리 가방을 산 허수경 씨. 시중 가격에 반값인 데다 반품도 무료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받아보니 가품이었습니다. 가방 모양이 사각형이어야 되는데 앞주머니가 이건 좀 원형으로 되어 있고 무료 반품이다라고 해놓고 지금 판매자가 저한테 3달러에서 5달러가 든다고 하니까. 2,000원에 휴대용 청소기나 스마트워치를 판매하는 등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직구 사이트.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얀색 목도리였어요. 거기에 파란 색깔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잉크 같은 게. 환불을 하기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올해 3분기 해외 직구 시장에서 한국 소비자가 가장 구매를 많이 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이용자도 지난해 10월 297만 명에서 올해 613만 명, 2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를 보면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고 분쟁이 해결된 사례는 가장 적었습니다. 피해 유형 중엔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DL과 SPC 두 그룹의 오너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지난 국정감사엔 출석하지 않았죠. 뒤늦게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해욱 DL 회장과 허영인 SPC 회장, 두 오너를 상대로 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들입니다. 별도 청문회가 열린 이유는 두 회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SPC 허영인 회장 그리고 DL의 이해욱 회장 이 두 분이 드디어 산재 청문회 자리에 참석한 시간이기 때문에 허 회장은 독일에서 해외 업체와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는 일정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MOU의 서명 당사자는 허영인 회장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각사의 설비 담당 책임자가 참석을 했고 저는 옆에서 같이 입회를 했었습니다. 이 회장의 경우는 미국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두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후진국형 사고다, 이 편한 세상이 아니라 불편한 세상이다라며 질타했습니다. 두 회장들은 죄송하다,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핵주먹 타이슨을 약올렸다가 폭행을 당한 남성이 1년 반이 지나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6억 원 가까운 돈을 달라는 건데 타이슨 측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한때 핵주먹이라고 불렸던 마이크 타이슨이 뒷자리에 앉은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지난해 4월 이 폭행이 일어난 곳은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 안입니다. 타이슨 측은 뒷자리 승객이 만취한 상태에서 먼저 도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폭행 직전의 모습을 보면 타이슨에게 다소 과할 정도로 말을 겁니다. 타이슨 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고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타이슨을 직접 보게 돼 흥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나 비행기 안 싸움은 소송전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남성이 타이슨 측에 합의금으로 45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8천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남성은 타이슨에게 맞은 뒤 뇌진탕과 시력 손상 등 각종 후유증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돼 직장까지 잃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타이슨 측 변호사는 타이슨을 괴롭히는 선동가라고 남성을 비난했습니다. 또 갈취를 당하지 않겠다며 합의금 지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달력상으로도 겨울입니다. 오늘 추위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주말 동안에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낮에는 평년 기온을 반짝 회복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의 눈은 그쳤는데요. 제주 산간에만 밤까지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에 눈이 내려 쌓이겠고 나머지 수도권에는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4도, 춘천 영하 8도로 오늘보다는 2도 정도 높아지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7도, 광주 9도, 부산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신데요.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모두 잠든 새벽, 화마와 사투를 벌이던 29살 소방관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80대 노부부를 살려내고 정작 자신은 불길을 피하지 못했죠. 자,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목소리만 높이는 고위공직자들 참 많은데요. 그들의 외침보다 20대 소방관의 묵묵한 희생이 더 다가오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큰 울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